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비연 김선욱입니다. 네, 히포크라테스 2014년 1월 10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김비연은 3주 만이에요? 예, 그러네요. 그렇게 됐네요. 네, 송년 특집하고 신년 특집 2주간 다 빠졌습니다. 뭘 그렇게 바빴어요? 네, 하나는 빠졌고요. 네, 하나는 빼진 것 같고요. 하여간 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원래 이제 송년 특집, 그러니까 신년 특집은 네. 같이 안 하고 송년 특집까지는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또 어디 일 생겨가지고 네. 2주간 못 왔죠. 네. 자, 오늘 방송 두 가지 큰 뉴스로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그 요즘 의료계 내에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A병원 교수의 전공의 추행 사건,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후반부에는 보건의료정책과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이창준 과장님이 여기 녹음실에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각종 의료계 현안들에 대해서 긴 인터뷰를 하실 예정이니까요.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짝. 나의사로 오시오. 웰컴. 자, 그럼 이제 첫 코너 시작합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 뉴스를 정리해 주실 분은 히구라에는 처음 출연하지만 저희 자매 방송 나는 의사다를 듣는 분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목소리일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사람이 만난 사람 이야기, 사만 사이에서 이야기를 낭독해 주고 있죠. 청년의사신문 김은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김은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히구라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청년의사신문 김은영 기자입니다. 네, 나는 의사다에서 그 촉촉한 목소리로 의사들이 쓴 수필 잘 읽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이거 듣는 분들은 나의사도 다 들으시죠. 나의사 듣는 분들 중에는 히구라 안 듣는 분들도 많지만, 자, 김은영 기자가 이제 평소에는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 다룰 뉴스는 서울에 있는 A 병원 B 교수의 여전공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한 줄을 아주 뜨겁게 달궜었는데요. 기사가 나오자마자 그 성추행 교수가 누구냐, 또 그 병원은 어디냐, 그래서 막 네티즌들이 막 검색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오늘 A병원 B 교수라고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네. 그 원래 이 수련병원이라는 그 장소적 특수성, 네. 예,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뭐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걸 당하고 나도 전면에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난달 31일, 12월 31일에 형사 고소를 예고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회견 30분 전에 돌연 취소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확인되지 않은 그 소문들이 무성했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 A병원 측과 피해 전공의 측의 진술이 다르다는 게 외부로 알려지면서 일종의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피해 전공의는 계속해서 A병원 측에 B 교수의 사직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뭔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일단 김은영 기자가 직접 피해 전공의를 만나고 왔으니까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이 사건이 10월 25일 날 발생을 했는데요. 그 피해 전공의가 A병원으로 파견을 온 건국대 소속 그 여전공인데, 그 파견을 마무리하는 송별 회식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2차에서 3차로 장소를 이동하는 그 가해자 B 교수의 차 안에서 발생한 건데요. 그 이동하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됐다는데,
이동 차량 뒷좌석 가운데에는 B 교수가 앉았고요. 우측에는 피해 전공의, 그리고 왼편으로는 베트남에서 연수온 또 다른 그 여성 전공의가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운전사 그 옆좌석에는 A병원 남성 전공의도 함께 앉았다고 하네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이 가해자가 소속된 병원 이름은 지금 A병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피해자가 소속된 병원은 건국대병원이라고 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건국대병원 교수협의회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니셜 처리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 A병원이 그냥 가나다 ABC에서 맨 앞에 있어서 A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니셜이에요, 이게? B 교수도 뭐 이렇게 응? 묻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곤란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원래 그 병원 소속의 전공의가 아니라는 말이죠. 다른 병원 전공의가 파견을 갔는데 그리고 아까 베트남에서 연수원 또 다른 전공의 파견 나온 다른 의사. 그분도 물론 여자 의사. 네, 맞습니다. 네, 양쪽에 파견 나온 여자 전공의가 앉고 차는 교수님 차라면서요. 네, 교수님 차였습니다. 운전은 누가 했어요? 대리기사가? 원래 대리기사는 아니고요. 원래 운전사가 있다고 해요. 원래 굉장히 직위가 높으신 분인가 보요. 원래 운전기사가 있는 분이군요. 네. B 교수가. 네. 자, 그래서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일단 그날 B 교수가 술에 좀 많이 취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양쪽에 앉은 여성 그 전공의들한테 어깨동무를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던 그 피해 여전공의의 가슴을 추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갑작스런 추행에 놀라서 피해 전공의가 이제 지속적으로 추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B 교수의 손을 강하게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B 교수가 한 차례 더 강하게 힘을 주고 피해 전공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는데 이때 전공의가 잡고 있던 손을 세게 밀어내자 더 이상 뭐 추가 추행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어떤 신체적인 상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나요? 네, 그런 거는 없었어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네네. 사실 뭐 인터뷰하면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웠다고 호소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뭐 굉장히 안정된 것 같이 보였고 이미 2달 이상 지났으니까요, 시간이. 네. 네. 사건 발생하여튼 작년 10월 25일이고. 네. 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수치스러웠다고 호소한 그 피해 전공의의 음성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2차에서 3차로 이동하는 과정이 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그 가해 교수 차에 탑승을 했어요. 네. 가해 교수가 가운데 앉고 오른쪽에 제가 앉고 반대쪽에 베트남에서 온 전공의가 앉았는데 네. 원래는 자리가 제가 가운데였는데 본인이 차 안에서 이렇게 옮겨 앉았어요. 가운데로. 또 양팔로 어깨 동무를 하고 그 손을 내려서 가슴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네. 판사적으로 떼서 여기서 계속 잡고 있었어요. 내릴 때까지. 왜냐면 계속 힘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뒤 앞자리에 있던 레전드가 뒤를 돌아봤는데 못 봤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만지게 두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네. 이거는 정말 순간이죠. 만지자마자 못하겠으니까 당연히 제 가슴에 손이 있는 걸 못 봤겠죠. 그래서 왜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냐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위력에 의한 추행이 그렇기 때문에 더 법적으로도 그렇게 다뤄지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심지어 위력에 의해서 막 추행을 당하는 와중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추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하게는 했지만 거기서 소리는 못 질렀던 거죠, 제가. 순간적으로도 뭐 피할 네. 수 있거나 뭐 그리고 네. 그것도 그렇지만요. 수치스러웠어요. 그렇게 남자 전공이랑 운전자가 있는데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렇게 하고 손만 못하게 손만 잡고 있고 네,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이 내 가슴 만지는 거를 남한테 보이는 게 오히려 수치스러운 느낌이죠. 자, 저희가 피해 전공의의 지금 육성을 직접 들었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음성 변조는 안 해도 된다라고 본인이 말씀해 주셨고 익명 처리는 하지만 내가 뭐 죄 지은 게 있느냐? 나는 내 목소리로 나가겠다. 그리고 TV 네. 인터뷰도 같이 하셨다면서요. 얼굴은 모자이크하지만 뭐 목소리가 TV에 나가는 거 괜찮다 이런 입장이시라면서요. 네, 그날 제가 이제 인터뷰를 위해서 방문을 하기 전에 SBS 모닝와이드에서
녹화를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대개 이제 피해자들이 이럴 때 잘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자꾸 숨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이 가해자를 좀 제대로 벌 준다 그럴까요? 좀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용기를 낸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네티즌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날도 굉장히 담담하게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셔서, 예, 저도 좀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땐 저는 못 나설 것 같거든요. 네, 저 용기가- 같아도 네, 이런 일이면 그냥 에이 똥말 봤다 이러고는 치울 것 같은데 용기를 내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 성추행뿐만 아니라 그 성희롱 발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피해 전공이 설명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게 그럼 차 안에서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이 차에서는 한 10분에서 15분, 삼성동에서 신사동으로 잠깐 옮기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예, 그랬고, 그 안에서 이제, 응답 해설 같은 말, 나는 영어로, 네. I'm a horny guy라고, 네. 나는 상쪽을 흥분되었다라고 영어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또. 그렇게 네. 얘기를 해서 제가 네. 영어로, 너, 당신이 smart guy라면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나는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말을 빙빙 돌려서 이 똑똑한 사람이면은 이렇게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럼 언제 되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for me never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혼자서 똑똑한 친구분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걸 뭐 다 지금 와서는 자기는 술에 취해 장난쳤고 그런 적이 없대요. 아니 근데 왜 한국 사람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했대요? 아, 베트남 파견 전공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영어로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아, 그래서 참 그 교수분 B 교수는 싫다는 뜻으로 이렇게 영어를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 아니면 언제 되니라고 물었다는 거는 네. 참 부적절한 그쵸.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양쪽 팔로 어깨 동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피해 전공이만 성추행을 당한 건가요? 아니면 양쪽 다 문제가 됐던가요? 사실 그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7일 일요일에 피해 전공의가 베트남 여성 전공의에게 이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서 안부를 물었었는데요. 그때 그 B 교수 왼쪽에 앉아 있었던 베트남 여성 전공의도 성추행 피해자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피해 전공의는 베트남 여성 전공의하고 주고받은 그 메신저 내용을 증거 자료로 보여줬는데 사실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왜 그게 중요한 자료죠? 25일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 전공의가 A병원에 바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그 29일에는 서면으로 이제 진술서를 병원 측에 이제 보냈고요. 그래서 A병원에서도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다수의 전공의를 면담하면서 이제 진상 파악에 나서기도 했고요. 근데 그날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앞좌석에 타고 있었던 남성 전공의가 아무래도 그 차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술을 한 내용이 주요하게 이 B 교수를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네. 이 남성 전공의가 했던 그 진술 내용에 손을 잡고 있는 거는 봤는데 추행은 못 봤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만지니까 막기 위해서 네네. 손으로 이렇게 꽉 붙잡았는데 그 장면은 봤지만 네. 추행하는 거는 직접 못 봤다. 네, 그 손이 가슴에 있었던 거 못 봤다. 네네. 그러니까, 예. 성추행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던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파견 전공의의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결국에는 피해 전공의는 진술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 베트남으로부터는 뭔가 네네. 서류가 온 건 없다는 거죠. 네네. 네네. 그 카톡의 메신저로 날라온 게 이제 다고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베트남 여성 전공의 그 카톡 내용을 보면은 In the car, I have to use my hand to keep his hand tightly. 천천히 읽어도 돼. 네네. 발음이 좋네요. 발음 좋네요. 네. 네, 뭐 차에서 네. 지도 전문의의 손을 강하게 잡고 있어야만 했다. 네. 그렇게 네. 또. 계속해서 그의 손을 저지했다. 네. 우리 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유감이다. 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
이제 피해 전공의가 증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베트남 여전공의에게 경위서를 요청했는데 사실 이 베트남 여전공의가 12월 27일까지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통화도 했고 서로 문자도 주고 받은 것들도 다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그 여전공의가 돌아가서 자기 원래 병원에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이런 건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군요.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두 사람이나 증언을 하는 걸로 봐서 뭔가 성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A병원에서는 성희롱 발언도 없었고 성추행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처음에 이제 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사건으로 또 인사위원회는 열리고 B 교수한테 징계도 내려졌어요. 정확하게 근데 뭐 성추행 그 이유는 또 뭐 성추행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처음에 사건 발생 이후에 그 A병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병원에서는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술 그날 회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받고요. 그거를 토대로 11월 8일에 이제 B 교수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날 뭐 그 징계를 받은 이유로는 뭐 부서장으로서 직원 보호를 다하지 못한 점고 전공의 대상 성폭력 관련 구설수에 올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이런 이유로 과장 보직 해임 그리고 감봉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이게 원래 B 교수가 주임 교수, 과장, 이노베이션 센터 소장, 기획조정실 부실장 이렇게 4개 보직을 맡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A병원이 처음에는 주임 교수하고 과장 보직만 이렇게 해임을 했다가 피해 전공의 측에서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노베이션 센터 소장하고 기획조정실 부실장 그 보직도 해임했다고 합니다. 네, 그 병원 내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보직이 4개나 있으시고요. 자, 근데 이 사건이 그렇게 해서 이제 묻혀질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11월, 12월 되면서 계속 이 불거진 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 한 2달여 동안 이렇게 지연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A병원이 계속 그 피해 전공의를 회유했기 때문에 그 회유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뭔가 해결은 안 되고 잠깐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 전공의가 피해 전공의가 대한전공의 협의회에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피해 전공의가 직접 요청한 거군요. 대한전공의 네, 협의회에서 네. 도와달라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한전공의 협의회도 이렇게 나서게 된 거고요. 그래서 네. 성명을 내면서 이제 일파만파 퍼지게 된 거죠. 그 피해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 그 뭐 정말 그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 같고요. 일단 피해 전공의가 하는 얘기로는 그 학생들을 수련병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 B 교수가. 네, 학생도 가르치고 네. 전공의들도 가르치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전공의나 학생들을 가르치게 두는 게 교육적으로 과연 타당하냐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수련병원에서 발생한 그 성추행 사건들이 사실은 암암리에 계속 있었고, 그런데도 이렇게 좀 크게 불거진 이유가 이제 그 아청법이라고 하죠.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발효가 되고 거기에 적용이 되면 10년간 이제 취업을 금지당하는 그런 어떤 굉장한 리스크가 있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세게 그 논란이 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진짜 아니 정말로 이 정도 사안으로 아청법에 적용을 받아서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을 못한다 이러면은 정말 또 이 뭐 피해자 아니 가해자를 뭐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가해자한테도 상당히 정말 큰 뭐라 그럴까 큰 일이 아닐 수 없을 텐데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사건이? 일단 그 B 교수도 마음이 조급했던 것 같아요. B 교수가 A 병원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 A 병원이 이제 반려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또 그 피해 전공의 가족한테도 사죄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또 전화를 걸기도 했고요.
뭐 건국대병원 그 해당과 교수 측을 직접 찾아서 사죄한 것으로도 이제 전해졌는데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피해 전공의 측은 성추행을 한 지도 전문의가 학생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그 입장으로 사직을 요구했었는데, 사직을 요구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었는데 바로 얼마 전인 1월 8일 그 합의서를 잘 쓰고 해결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과문도 받았고요. 그 사직은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면? 네, 안 했습니다. 네. 그 처음부터 좀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사과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불거졌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피해자가 이 사과를 안 해서 마음이 상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금세 시인을 했으면은, 인정을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 A 병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은닉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네, 그런 게 진실을 자꾸 덮으려는? 그러니까 전공의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A병원에서 그 앞좌석에 탄 그 전공의, 네. 다른 남자 전공의의 말만 듣고 피해자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보고서 처리를 했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네.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남자 전공의는 원래 그 A병원 소속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연히 뭔가 이렇게 진실을 혹시 봤다고 하더라도 말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합의가 됐어요, 어쨌든. 네. 근데 합의가 된다고 해서 사건이 꼭 끝난 거는 아니라면서요, 김변. 그러게요. 이게 원래 성범죄 같은 것들은 그 개인적인 성에 관련된 부분이어가지고 과거부터 이제 친고죄라 해서 그 피해자가 고소를 그렇죠. 제기를 해야지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또 설사 그 고소 없이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면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를 할 수가 없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최근에 우리나라의 성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높아지면서 그 2013년 6월경에 그 법률 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가 다 폐지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제추행이라고 이제 형법상으로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추행죄가 친고죄가 더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인지한다고 하죠. 네. 보도를 통해서 네. 알게 되면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물론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처벌에서 참작은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벌금이라도 받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청법에 따라서 이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10년의 취직 금지에 해당돼서 상당히 거의 10년간 면허 취소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B 교수는 그래도 이번에 합의가 잘 됐으니까 이제 참 다행이다라고 이제 마음을 놓고 계실 텐데. 네. 그러면은 혹시 또 모르는 일이네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이렇게 방송까지 하고 있는데 검사는 잘 안 듣지, 우리 방송을. 의외로 또 이게 의외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세상에는 적들이 많으니까 네. 이 또 B 교수를 음해하는 쪽에서 네. 물론 이렇게 진정서 비슷하게 해서 늘 수도 있고요. 예. 또 지금 합의서 내용 보니까 피해 전공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또 성추행 건으로 민형사 고소를 하지 않을 것, 학회 활동을 하며 마주치지 않을 것, 피해 전공의의 근무지에서 마주치지 않을 것,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민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지만 검사가 인지해서 수사를 들어가면 그만이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A 병원은 이제 합의가 된 다음에 A 병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A 병원 출입 기자를 통해 전해 들었는데요. 일단은 피해 전공의하고 B 교수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형사 고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거는 전화했을 때 그제서야 알았다고, 오늘 알았다고. 네. 병원 측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네. 그거는. 네. 이게 이제 사실 개별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A 병원이 평상시에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지도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 예방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지 그건 취재가 되셨습니까? 이제 뭐 전에 듣기로는 앞으로 더 강화하는 계기가 네. 뭐 될 것 같다고 네. 들은 것 지금 같아요. 법적으로 강제로 해야 되잖아요. 네, 의무적으로. 그렇죠.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그 교수님들이 문제점은 이제 자기들은 그런 거에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지금 그 이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 이렇게 이런 일들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교육을 좀 받고 특히 이 주로 그 회식 장소 그래요. 술이 예, 문제. 술이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예. 맨정신에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은 교수 중에 있겠어요? 의사들 중에서 다 한잔 한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지금 남자 전공의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서로 이걸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가령 그 차에서 탔을 때 그 남자 전공의가 좀 술이 좀 덜 취했으면은 교수님을 앞자리에 앉히게 한다든지 그 회식 문화에서도 여성하고 남성의 뭐 어떤 권위적인 자리를 배치한다든지 뭐 여성을 꼭 그 교수님 옆에 딱 앉힌다든지 이런 문화들이 좀 사라져야지 예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남자 B 교수가 이 다른 여성 전공의들이 편하게 가라고 자기가 제일 가운데 그 제일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갔으면 이게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네. 이거를 양쪽에다 앉혀놓고 그런 짓을 하는 거는 정말 참 이해가 안 가는군요. 네. 우리 이 A병원 출입하는 기자가 청년의사의 기자가 기자 수첩을 썼는데 그 누구죠? 그 대변인 윤창중 사건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처음에 사건 터졌을 때 왜 그 허리만 툭 쳤다. 허리만 툭 치는 건 괜찮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욕먹었었잖아요. 이번에 이 사건에서도 손만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병원 측에서 반응을 했다가 더 욕을 먹었죠. 손은 그럼 맘대로 잡아도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쨌든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번 A병원 성추행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비슷한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청법 때문에서라도 의대생들 교육 과정에 반드시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한 물론 이게 이제 동료, 교수간, 제자간, 더 나아가서 환자하고의 문제 이런 것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에 있는 그 여자 전공의도 좀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번 일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한국에 가서 내가 이런 걸 당했다 해가지고 소문이 퍼지면 그렇죠. 누가 나라 망신, 나라 망신인 거죠. 네. 하여튼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진기가 사라진다. 의학과 IT의 융합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휴대전화로 암세포를 찾아내거나 곧 닥칠 심근경색을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이 바꿔놓을 의학의 미래를 소개하는 책. 미국 아마존 의학 베스트셀러 에릭 토플의 청진기가 사라진다. 청년 의사. 자, 요즘 의료계가 상당히 뒤숭숭합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전국 의사 2만 명이 여의도 공원에 모여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 의료 등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가졌고요. 올해도 새해 벽두부터 총파업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과 동시에 사회 전반적으로도 철도 민영화 논란과 맞물리면서 의료 민영화 관련 이슈들도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논란에 휩싸인 정책들의 핵심을 짚어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창준입니다. 네, 오늘 아주 정말 요즘 바쁘시고 네. 모시기 힘든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복지부 출입하는 저희 청년의사의 문성호 기자도 옆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 문성호 기자입니다. 네, 혹시 필요하면 또 문 기자도 질문을 해주시고요. 지금 나오신 이창준 과장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행시 37회 합격하시고 공무원의 길에 들어서셨고요.
쭉 거쳐 오시면서 보험급여과장도 하셨고 기획조정 담당관, 또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의 보건복지부에서 제일 중요한 과들의 과장들을 다 역임하고 계십니다. 아마 조만간 곧 국장님으로 승진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언제 승진하실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네. 하여튼 빨리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왕이면은 좀 일단은 짧게 답변을 해주시고 저희가 또 보충 질문 드리고, 저희 청취자분들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는 좀 쉽게 이게 진짜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원격의료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막 설들이 많습니다. 일단 정부 입장에서 공식적인 이유는 뭔가요? 저희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그 국민 편의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을 군데군데 많이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상간에 계신 분이나 섬에 사시는 분은 그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고, 또 일부에서는 그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의 방문 간호나 방문 진료가 있지 않냐를 하지만 그 질병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즉시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러한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가 들어온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내세운 어떤 공약이라든지 그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비급여라든지 1차 의료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에 박 대통령께서 중점을 주셨는데 좀 약간 생뚱맞은 기분이 듭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거론은 됐던 정책 아닌가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원격 의료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이번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원하는 필요한 거에 대한 것에 그 중에 하나가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료기관 그를 곳곳에 설립하고 방문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걸로 이걸 해보자.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거는 원격 의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해가지고 동네 의원이 몰락하고 이걸 이제 걱정하는 건데, 얼만큼 활성화될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의약분업처럼 일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의약분업처럼 강제화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가 원해야 되고요.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의사가 의학적 판단을 따라서 원격 진료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일단은 그 원격 진료에 남용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보험 여러 가지 보험 적용이나 수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를 그 모델을 만들어서 의료계하고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고, 그러기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한 그 판단이 설 건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은 그 시행 초기에는 그렇게 그 이용자가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저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 같지 않은데 한국의 의료 상황에서는 정부는 왜 그렇게 굳이 그거를 의료계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지, 또 의료계는 왜 그렇게 또 강력하게 정부가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숫자로 말씀하시긴 어렵겠지만 전체 현재 외래 진료 건수 중에서 원격 진료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1%나 될까요? 그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외래 건수 중에서 그 보호자 대리 처방, 그 보호자가 환자 대신에 와서 대리 처방 받는 게 보니까 한 연간 500만 건 이상이 넘습니다. 그 중에 의원급에서 이루어지는 게 250만 건이 넘고요. 그러니까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또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처방하는 경우가 원격 진료로 바뀐다면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환자의 상태를 화면으로라도 보면서 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더 환자 입장에서는 그 의사의 그 진찰을 받는 데 있어서 더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이 원격 의료에 대한 이게 설명 이런 것들이 광고 형식으로 복지부에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최초인가 싶은데요. 그만큼 이제 정부도 국민들한테 그런 원격 의료가 어떤 내용이다 이런 걸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광고까지 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의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철도 파업 때 소통이 국민들하고 부족해서 초기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이번에 복지부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그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국민들이 원격 의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원격 의료를 왜 도입하는지에 대한 일부 오해라든가 이게 대기업들의 여러 가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야. 이런 오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의 편의 측면에 그 의료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없애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의료는 원래 두 가지 이 요건이 두 가지 조건 속에서 굉장히 필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의사 만나러 가려면 굉장히 멀리 가야 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를 한번 만났을 때 진료비가 굉장히 비쌀 때. 그래서 원격으로 진료를 하면서 이동을 시간을 아끼고 그다음에 비용도 아끼고 이게 두 가지가 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땅이 큰 나라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국은 두 가지가 다 해당 안 된단 말이죠. 땅은 굉장히 좁고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하면은 주변에 워낙 많은 의료기관들이 있고 솔직히 저희 기자들하고 회의하다가 그 얘기 나왔는데 이장님 댁에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단말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이장님 댁보다 그냥 옆에 보건지소가 더 가깝다. 그리고 그거 진료를 받아서 처방전 받으면 뭐하냐. 약국으로 약 타러 가려면 다시 읍내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진짜 이 접근성 문제를 생각하면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두 번째로 진료비도 원격 의료 수가를 얼마로 책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분명히 지금보다 더 대면 진료보다 더 줄 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반으로 깎아버린다거나 해가지고 할 리도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진료비를 지금 그리고 원격으로 진료를 한다고 해서 대면 진료보다 시간이 짧게 걸릴 것 같지도 않고 워낙 우리는 또 3분 진료 2분 진료를 하니까 그럼 이런 맥락 속에서 원격 의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가는 일단 얼마나 책정될 것 같은지. 수가는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료계하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그 수준 정도를 그 출발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원격 진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에 사신 분이 자기가 잘 아는 그 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집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약을 복용하다가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시 배를 타고 나오려고 보니까 날씨도 좋지 않고 배를 운항하지도 않고 하는 경우에는 진료를 당분간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그 원격으로 진료를 받아서 내가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면 좋느냐. 그럼 의사 선생님 그 약 중에 어떤 약이 있으니까 그 약은 빼고 드시라. 이게 바로 원격 진료의 한 모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거죠. 자기 필요할 때 전문적인 의사의 상담이나 조언을 듣는 거고 처방이 핵심이 아니라 그 의사와 그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그 접근성을 보장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료계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제 우려하는 이것도 괴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단말기나 뭔가 이 원격 의료에 필요한 장비를 파는 대기업을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일반적인 의미의 원격 의료가 행해지기 위해서 어떤 정도의 어떤 장치들 속에서 시행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원격 의료의 기본적인 그 틀은 동네 의원 중심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많이 도입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화상,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많이 보급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카메라가 달린 집에 있는 컴퓨터로 그렇습니다. 화상으로 뭐라 그러죠? 화상으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대화를 의사랑 대화를 해가지고 진료를 하는 것도 허용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의 본인을 확인하는 상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제3자 누군지 목소리만 들어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전문가의 상담이나 조언 이런 걸 듣는 게 이 원격 진료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혼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생겼는데 바로 의료기관을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걸 통해서 의사들의 네. 그러면 다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원격으로 진료 받으러 이장님 댁에까지 가야겠다. 이 얘기는 좀 틀린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기업체들의 이런 장비나 이런 걸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 그 돈이 뭐 많이 들어간 장비들이나 이런 거는 개인 가정에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정밀한 영상 장비나 검사 장비 같은 거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의사와 그 의료인 간의 원격 의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아니면 수도권이나 아니면 대도시에 있는 대형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이 보건소나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통해서 그 자문을 해주면서 원격 진료를 했을 때 그러한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러한 개인 가정에는 그러한 그 고가의 장비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간편한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걸 통해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게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개원이들이 걱정하는 게 중소병원 혹은 대형 병원들로 대형 병원들이 원격으로 너무 많이 시행하면은 우리는 어떡하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걱정이란 말이죠. 근데 정부는 계속 그럴 일이 없을 거다.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뭐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법에다 다 그 동네 의원 중심으로 하는 걸로 못을 봐왔고 병원은 아주 제한적으로 그 입원해서 수술하고 특수한 의료 장비라든가 그 욕창 같은 게 생겨서 그 해당 그 진료한 병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아주 한정적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동네 의원은 그 대상자들을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이 개정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의료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하지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단계고 동네 의원들이 반대하는 그 뭐 병원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는 그런 법 개정안이 쉽게 국회에서 허용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만 전문적으로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의료기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그 부분은 이번 그 의료법 입법 예고안 수정안에 전문적으로 원격 의료만 한다든가 아니면 원격 의료만 계속 받는 환자들이 그 생기지 않도록 법에다 금지 규정을 분명히 못을 박았고 원격 의료만 하는 전문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법에다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환자를 좀 사실은 시각 정보하고 청각 정보만 가지고 환자를 진료하거나 진단하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의사들이 어떤 자기 책임을 좀 면하려고 해서 환자한테 조금 오시라고 해가지고 직접 봤으면은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놓쳐서 의료사고라든지 환자가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좀 가중시키거나 해서 환자의 건강을 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습니까? 응급사항에 대해서는 응급 그 시스템에 따라서 그 환자를 그 호송해서 치료하는 게 맞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가벼운 증세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이게 계속적으로 원격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의사가 그 환자분의 얘기를 듣고 직접 와서 검사를 받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환자를 그 의료기관에 내원시키는 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 진료를 환자가 고집을 하고 의사가 내원
하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 진료만 받겠다고 고집하는 경우에 의사가 그런 진료를 거부했을 때 그거는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의 지시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또 그런 그 원격 진료를 행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장애로 인해서 그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에다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제도적으로 그 마련을 하고 저희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하고 또 화상 통화하는 내용들 이것도 일종의 진료에 관한 기록일 텐데요. 그 화상 통화한 내역도 뭐 저장하거나 보관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도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원격 진료도 일반 대면 진료처럼 진료 기록부를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화상 그 진료한 부분을 일일이 다 그 영상으로 기록물로 남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지금 대면 진료도 그 환자한테 증세를 물어보고 진료 기록부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태로 네. 관리하는 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하면 그 환자가 의사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평소에. 그렇습니다. 그 의사분들도 우리가 이제 초진 대상자, 재진 대상자,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을 그 구분을 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원격 진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그런 그 지정을 해놓고 그 운영을 해야 되는 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그거 하려면 지금 떠오른 건데 의사가 핸드폰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자기 그렇죠. 개인 전화를 다 여기저기 다 알려주면 밤에 전화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겠어요? 그 의사도 핸드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는 이제 컴퓨터에 연결된 어떤 아니 뭐 스마트폰 예를 들어서 집에 만약에 밤에 한 9시에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 진료하면 그거 주나 그러면 야간 가산 그거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녁 때 하면? 응?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수가나 그 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건 생각 안 해보셨죠 지금? 밤에 9시에 그런 해보셨어요, 부분도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야간에 만약에 화상으로 진료를 하면은 뭐 예, 수가를 그러니까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것까지. 24시간 예. 가동이 되는 걸로 해야 될 것이냐. 예. 24시간 하면 의사들도 자야죠 밤에. 삶의 그런 질이 뭐 너무 나빠지죠.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예.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은 아침 9시부터 문을 열어서 있지만 야간에 가산을 받는데 그 부분을 풀어서 오후부터 야간까지 아니면 야간에만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도 허용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 이후에만 하겠다는 데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응급실이나 이런 쪽 아니면 의사들도 웬만하면은 그냥 9시부터 한 6시까지 일하고 살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게 시간 그게 선택의 문제죠. 전화 안 받으면은 진료 거부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설마. 자,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하고요. 상당히 그래도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원격 의료에 대해서. 워낙 지금 그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의료 민영화, 요 주제로 좀 넘어가가지고. 도대체 이 괴담, 뭐 갖가지 괴담이 나오는데 가장 그 주무 이 담당 과장님으로서 의료 민영화 괴담에 대해서 제일 참 하시고 싶은 말씀, 일단 짧게 좀 제일 중요한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제일 하고 싶은 말. 저희는 뭐 괴담이란 말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잘못 이해해서 그리고 일부에서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실인데 지금 어느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는 걸 없애고 뭐 맹장 수술을 1,500만 받게 하고 하는 정부가 그 제도를 허용하는 순간 그 정부는 지지도를 잃어서 추적할 수밖에 없는데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맹장 수술을 1,500만 원 주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반대할 리가 없어요, 지금. 응? 의사들이 좀 하지 말자잖아요, 의료 민영화를. 그러니까 맹장 수술이 1,500만 원이 될 리는 없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걸 보면. 그런데 1,500만 받겠다고 하면 환자들이 거길 안 가겠죠. 아니, 다 1,5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 의사들이 반대하는 걸 보면 그렇게 의료비가 폭등하는 일은 안 일어날 거다라고 좀 국민을 설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 결국 이게 그 투자 활성화 대책 그것 때문에 나온 거죠. 민영화 논란이. 네. 그러니까 투자 활성화 대책은 왜 하시는 건지 그걸 좀 다 뭐 많이 발표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병원 경영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경영 합리화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규모가 작은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수도권이나 대형 병원으로 몰려가고 경영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좀 경영을 합리화해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 방법의 하나로 요런 그 기존의 그 병원으로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길을 터주자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그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지금 그 완전히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 저기 속에 숨어 있는 게 그 의료법인들이 그 필수 의료 예를 들면 분만이나 응급이나 외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의료법인에 대해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고 마치 자법인 하나가 그 의료 민영화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마치 영리성을 강화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왜곡된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많이 가봤고 하면서 이제 의료기관들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 부대 사업 같은 거를 해야 된다고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부대 사업 허용을 많이 해왔고 이번에 이제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한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많은 의사들이 왜 지금 불만 혹은 불쾌해하냐면 정부의 이번 정책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나는 적자를 딴 거 해가지고 니네가 보충해라. 이런 메시지로 읽힌다는 거죠. 의료기관들한테는. 그래서 의료기관들은 아니 수가가 낮아서 적자가 나는 거 정부가 알면 그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가 인상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건 니네가 할 수 없고 딴 거 해가지고는 메꿔라. 알아서 메꿔라. 제2의 장례식장, 제2의 주차장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는 알아서 하지 그러니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의사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게 그 과장님이 대답하실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가 문제는 수가의 적성성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이제 수가의 문제를 원가를 보상해 줘야 된다는 주장인데 원가의 개념을 의료 행위로 이루어지는 분만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가입자 단체나 보건경제학자들은 원가는 그게 아니고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의료기관에서 내는 돈 전부를 봐야 된다. 장례식장, 주차장, 거기서 운영한 식당까지를 다 고려해서 원가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시각이 그전부터 팽팽하게 대립돼 있고 수가가 오르려면 보험료가 같이 올라줘야 돼서 그 부분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올려주고 싶어도 그 부분을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서 올려주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외에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조금 높여준다든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이것도 필요하다. 이걸로 그 퉁을 치서 끝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수가가 인상이 필요하면 수가를 올리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중소병원이 대형 병원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자는 얘기죠. 그러게 저도 지금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는 건 사실은 의료계 전반이 아니라 의료법인 중에서 그 어떤 공공성을 사실 의료법인들 중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의료법인들을 보면은 고가 진료, 척추라든지 불임이라든지 그 비급여 진료 쪽으로 의료법인들이 공공성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에만 너무 많이 가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원래 의료법인 도입된 취지 자체가 어떤 공공적 의료를 해주는 그런 쪽에서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걸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공공성을 확충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떤 응급의료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뭐 이런 쪽에 소외됐던 부분들을 좀 하면 그 정부에서 어떤 그 지원을 좀 해주겠다. 요 정도 어떻게 보면 의료계 전체 중에서 조금의 패러다임의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갑자기 확 넓어지면서 뭐 전체에 뭐 민영화다. 내지는 뭐 수가 투쟁이다. 뭐 이렇게 지금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게 내용을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했더니 원인이 뭐냐고 확인되지 않고 이제 이게 마치
그냥 재벌병원들한테 보편적으로 혜택이 가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들은 다 학교법인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다른 형태의 법인들이고 그렇죠. 의료법인들은 그 두 개 병원만 빼놓고 그거는 평균 병상수가 200병상 내외의 아주 작은 병원들이라서 그 병원들이 할 수 있는 부대 사업이 자법인을 세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 보호자들이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이왕 그 밥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본인들을 위해서 사야 될 거를 뭐 밖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바에는 거기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산다든가 아니면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면 어차피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그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수익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의료기관 경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이게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추가적으로 부담을 주는 건 아니거든. 강매로 이루어지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부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 또 건강기능식품 유통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그 부담을 지울 거다. 또 더 높은 가격으로 그 팔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수관계 있는 사람이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료기기법을 금년 중에 개정을 해서 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람하고 특수관계 있는 사람이 의료기기 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강매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건강기능의 유통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해서 결국에 그 아까도 원격 의료 부분도 뒤늦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광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이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한테 좀 많이 어떤 내용이고 중요한 이슈는 뭐고 국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는 어떤 홍보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민영화 논란이라는데 이쪽으로 자꾸 정부 입장에서 자꾸 끌려당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좀 소통에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전에 광고를 해야 그렇죠. 아니 정책이라는 게 정책이 확정돼야 홍보를 하는 거지 정책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단계에서 뭐 갑자기 원격으로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건 의사들한테도 뭘 좀 제대로 이렇게 미리미리 알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청년의사에도 좀 광고도 좀 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홍보가 이루어지죠. 자, 지금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부하고 지금 시민단체들이 의료 민영화, 이 투자 활성화 법에 대해서 막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중소병원, 의료법인 원장님들을 여러 분 만나봤는데 이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투자할 사람 없다. 그 정도 뭐 이런 거 사업해가지고 그리고 식당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그냥 임대 주는 게 낫다 차라리. 그래갖고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났더니 아무도 자법인도 뭐 별로 안 생기고 특별히 의료법인 병원들이 경영 상태가 좋아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정책편 정부도 굉장히 머쓱하고 그렇게 안 된다고 반대했던 시민단체도 머쓱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 원격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그 일단 제도를 할 수 있게끔 물건을 터주자. 그거를 할 것이냐, 활성화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선택에 맡겨야 될 사항이고 자법인도 마찬가지도 합병도 마찬가지고 일단 할 수 있게 터놓고는 그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자법인을 세워 사는 게 효과가 있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 이 자법인을 설립해서 자본을 모아서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외국에 우리 의료를 수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제가 좀 받은 인상은 원격 의료도 그렇고 그 투자 활성화 대책도 어찌 보면은 소수의 그 해외 진출을 위한 의료기관이라든지 해외 병원을 그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글로벌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쪽에 더 포커싱이 좀 맞춰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전반적인 의료계 전체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러한 해외 진출이 산업화하려는 쪽에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이 경쟁력이 있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 외국에 진출하려면 자본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자법인을 설립해서 만들어서 그 러시아든지 아니면 중앙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아랍 지역에 병원을 세워서 우리의 의료 수출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내용도 이 그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원격으로 얘기를 다시 하자면 이게 의협 쪽에 협의체도 제안하시고 하셨잖아요. 협의체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의협에서는 일단은 11일, 12일 날 대표자 회의를 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그 합의를 모아서 그 협의체 들어올 것인지를 답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저 장관님이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재밌더라고요. 수가 문제라든가 수가 인상 가능성을 의료 시사했다. 민영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수가 문제는 그렇습니다.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국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수가 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더 충실한 진료, 더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가 인상이 같이 가야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박 대통령님 이제 정권의 정책 공약이기도 하고 1차 의료 활성화 그리고 국민들 건강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의사들이 굉장히 반대했던 내용인데 요새는 일부 의사들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그렇다면 이제 의사들이 어떤 기존의 건강관리 사업에 좀 도외시했다가 적극적 개입을 하겠다고 동의까지 해주고 있는데 그 사업 진척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시범사업 예산 5억 5천만 원 확보해서 금년 4개 지역에서는 정부 예산을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요. 나머지 그 지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할 계획이고 이거의 그 기본적인 모델은 의료기관이 중심이 돼서 그러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쟁점이 되어왔던 건강관리 서비스의 문제는 의료기관이 아닌 그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시민사회계나 의료계에서 반대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델은 지역 단위에서 그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일단 기본적인 중심이 지역 단위 의사회가 중심이 돼서 그러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비용을 그 지원을 해주고 그런 그 상담 전문 상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그 의료기관에 비용 보상을 해주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그 단순한 그냥 진찰 약의 처방 문제뿐만 아니라 식생활 관리, 운동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한 교육까지를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의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그 수가를 비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5억 5천은 너무 예산이 작은 건 아닌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만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 그 의료기관에 보상되는 전문 상담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광고 하나 듣고요. 잠시 후에 이 의료계와의 갈등, 이 파업 국면 이거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자, 오늘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님과 계속 여러 가지 의료계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협의체 제안하신 거, 그 앞으로 어떻게 구성될 거라고, 뭐, 의협에서 아직 하겠다는 말도 사실 안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어떻게 뭐, 구상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뭐, 가입자 단체도 다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좀 일단은 협의체에 대해서는 의료계 쪽에서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저희는 받을 생각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수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불합리한 규제, 의사들의 충실한 진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군요, 이렇게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의료계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니까요. 네. 의료계가 불합리하다고 하는 그 예, 규제들.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급여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생기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협의체의 법적 위상 같은 것도 아직 전혀 뭐 안 정해진 거죠. 무슨 위원회를 뭐 장관 산하에 둔다든지 뭐. 그거는 저희 규정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 법에까지 가려면 법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써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협의체 기구를 둘 것인지 뭐 이런 계획. 복지부 장관 산하에. 장관 산하에 어떤 위원회 정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다른 뭐 협의체 많잖아요. 복지부 협의체가 너무 많은데 그런 협의체랑 약간 차이가 있나요? 협의체는 뭐 3대 비급여 논의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었고요. 의협하고는 1차 의료 살리기 협의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낮게 평가받고 있는 수가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될 까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입자하고 같이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료계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게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가 불합리하다 보니까 이번 수가 논의한 거는 필요하다면 의료계하고 가입자하고 같이 동수로 해서 거기서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건정심에서 의결하는 구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엔 이게 협의체라는 게 수가 문제가 가장 키 이슈겠네요. 수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의료 아닌가요? 이번 협의체. 아니, 지금 의협에 제안한 협의체가 수가 문제에 대한 협의체라고요? 의협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협의체 내용은 그런 사항이고, 정부에서 논의할 사항들은 정부에서 제시한 안도 있지 않습니까? 원격 의료 문제. 그 다음에 투자 활성화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들어지는 그 협의체가 무슨 의료계와 공급자와 뭐 소비자가 동수로 만들어지고 이러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거는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료계가 요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야별로. 협의체 안에. 네, 그렇죠. 분야를 협의체를 좀 크게 만들어서 좀 분과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협의체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모양이 없고요. 일단은 의료계에서 협의체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때서부터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해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를 확정을 해서.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이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 정부에 전혀 사인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11월 12일 거기 대표자 회의 끝나고 최종 확정을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 대표자 회의에서 협의체를 거부하면은 정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받고 협의체를 참여 안 하겠다고 파업을 결정한다고 하면은 포괄수가제도 일부 휴진이 있었지만 저희는 파업에 따른 저희 자체 매뉴얼이 있습니다. 비상진료 체계라든지 그런 거 가동해서 포괄수가제 때도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포괄수가제 때 파업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톤하고 지금 파업할 수 있다는 톤은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기사다 이걸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될 사항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료계가 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정부에서 대화를 통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거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충분히 얘기를 했음에도 그거를 거부하고 파업을 통해서 요구한다는 게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다시 되물으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결국 다 국민 지지 여부가
문제더라고요. 철도도 그렇고. 근데 국민 지지를 받으려면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저수가라든지 의료 민영화라든지 뭐 원격 의료라든지 참 국민들이 잘 모르는. 아이러니컬한 거는 인터넷에 그 의료계를 지지하는 댓글이 되게 제법 많이. 옛날에는 다 의사들을 욕하는 댓글밖에 없었는데 요번에는 많다는 거. 네. 하지만 그 댓글 다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지금 정부 정책이나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웃긴 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의 아젠다 같은 것들이 그 쉬운 용어로 선점이 돼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협의체에서 결국에는 저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야, 의협이 원격 의료하고 민영화 여부를 계속 끄집고 들어가는 게 결국엔 수가 올려달라고 자기네들 월급 돈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거하고 서로 교환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착시 현상도 생기거든요. 뭐 그 부분이 정부가 의도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의료계 쪽에서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그 카드로 쓰고 있는 건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별로 이렇게 진정성 없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수가가 낮게 평가돼서 의사들이 진료를 올바르게 진료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고 불필요한 비급여나 이런 부분이 남용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가를 올려주고 불필요한 비급여를 줄일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만 이루어지고 그게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정부든 국민이든 다 그런 필요성에선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사실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의료계도 사실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 동시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수가만 요거하고 올려주고 같이 받을래.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남게 되면 괜히 수가만 올려주고 그 부담만 늘어났다는 당연하죠. 나올 수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정부에서도 수가를 이렇게 올려주고 대신에 이런 규제를 더 하고 그리고 국민한테도 보험료를 이만큼 더 내면 이 정도를 더 해드리겠다. 이걸 동시에 다 제시를 한꺼번에 하셔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는 문제가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신문 광고를 했고 앞으로 1월 중에 대대적으로 그런 알기 쉽게 홍보한 내용을 저희가 라디오 광고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그 다음에 지하철 광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해서 원격 의료가 왜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는지, 그 다음에 투자 활성화가 왜 민영화하고 다른 건지 알기 쉽게 저희가 홍보를. 그 광고할 때 그 개념 의료라는 책을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좀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박사님 자꾸 또 이상하게 나가지 말고. 아니 사실 있잖아. 거기 다 여기 이 책을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잖아. 네. 자, 뭐 굉장히 긴 시간 얘기했습니다. 끝으로 세종시는 어때요? 아직은 진행 중인 도시라서요. 네. 약간 계속 저희가 몇 년간은 진행 중인 도시에 살아야 될 거예요. 지금 아직 이사도 못 가시고 지금 현재 원래 집에서 출퇴근하고 계시죠? 그 12월, 1월 같은 경우에는 국회도 있고 지금 요새 상황이 언론과도 자주 만나야 될 상황이라서 네. 저는 당분간 출퇴근을 택했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뭐 공무원들이 연애한다 이런 기사 났던데 그거는 옥상에 가보셨어요? 올라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종시에 갔던 게 몇 번이 없었기 때문에. 모 과장님은 자기가 차관이 됐다 그러시죠. 차관이 뭔 소리야? 차에서 일하는 관료라고. 차관이 자기가 됐다고. 그게 서울이랑 세종시랑 하도 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자기가 차관 같다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금방 적응하잖아요. 네. 세종시 가셔도. 네. 세종시에서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정책들을 새 마음으로 많이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아무래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니까요. 끝으로 국민들에게 뭐 많은 말씀하셨지만 이쪽 분야 종사자들한테만 특별히 또 이 보건의료 정책 과장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짧게 하나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외국에서는 상당히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장점이 많고 본받을 만한 보건의료 제도라고 그 호평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헌신과 노고가 상당히 큰 부분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사회적 평가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갈 계획이고요. 특히 보건의료 분야가 앞으로
그 미래 성장 동력 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그 복지부라든지 이 정부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창준 과장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별로 웃기시진 않은 것 같아요. 이 토론회에서 저번에 한번 빵 터뜨리신 거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느 토론회예요? 이게 늦게 가면 늑장이라고 하고 빨리 하려고 하면 졸속 행정이라고 한다. 밖에 나가서 의견 들으면 전시 행정이라고 하고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탁상 행정이라고 한다. 그 얘기 우리는 어차피 어떻게 하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때 의협에서 원격의료 토론회 할 때 네.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든 안 하든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졸속, 늑장, 전시, 탁상 아니면 또 뭐 마지막에 하나는 네. 밀실 행정도 있습니다. 이런 어차피 동네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뭐 차원에서 얘기를 영원히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요새 보면 직접 신년 할애에도 가시고 또 광고도 내시고 국민들한테 소통하려고 하시고 그런 과거에 보지 못했던 보건복지부의 어떤 새로운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에 좀 국민들이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과장님 아주 말씀 감사하고요. 돌아가셔서 그 다른 과장님들, 국장님들한테도 여기 가보니까 그 방송 직접 길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니까 좋더라. 예, 좀 출연 좀 하시라고 좀 전해주시면. 섭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섭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시죠? 아이, 괜찮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막 방송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2014년 1월 10일 히포크라테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D 송수연 기자, 작가 문성호 기자, 김은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